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두 차례의 지진으로 확인된 피해는 부상 8명, 재산 피해 253건입니다. 정부 발표가 이러합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그야말로 엉망이 된 KTX 운행 시간을 인지하지 못해서 공사 현장에서 KTX에 치여 2명의 철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구의역 사고처럼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이분들 당연히 포함해야지요. 그래서 사망 2명입니다. 어제 영남 지역 주요 도시는 말 그대로 혼란의 도가니였지요.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학생들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감은 1차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귀가해버렸죠. 바다 위에 세월호가 있었다면 땅 위에도 세월호가 자리하고 있었네요.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세월호 말입니다. 경기도 오산 미군 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어제 바람이 부는 바람에 오지 못한다던 B1B 2대가 오산 상공을 저공 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괌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입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B1B가 예정보다 하루 늦게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행의 목적이 가장 효율적일 시점을 고려해서 날아온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가요? 문상균 대변인님, 그런데 그 전투기는 지진 관찰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북한 위협하러 왔습니까?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비행 목적을 말이죠. 경기도 과천시 미래창조과학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기념 우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이 탄생 100돌이지요. 총 60만 장 규모입니다. 그러나 탄생기념 우표는 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위인전할 때 위인. 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인의 탄생기념 우표를 발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인이라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김정은만 정신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 사법살인, 민주주의 압살, 독재를 일삼은 자가 어떻게 위인입니까? 여기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도 정신 이상자 추가입니다.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밤 2번의 큰 지진으로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두 번째 발생한 것은 리히터 규모 5.8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먹통이었고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공영방송 KBS는 한가하게 드라마만 방영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한심하게도 이번 지진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국가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부산대학교 윤성효 지구과학교육학과 교수가 이번 지진의 발생 원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윤성효 교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난 7월 5일에 울산 동구 동쪽 해상에 이제 5.0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경남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역은 이제 대마도에서 그 북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단청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것이고 이번에 육상에서 발생한 것은 거기 있는 단청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렇군요. 예. 우리 그 한반도 내륙 육지상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나라 동남부에 해당되는 포항에서 그 남쪽, 그다음에 경주 동쪽, 울산 북쪽 이 장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단층이 많이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활성단층이라는 것은 움직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만 가면은 에너지만 축적되면은 그 단층이 활성화돼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지난 2011년에 동일본 재지진의 여파가 대지진의 여파가 이번 우리 경주 지진에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 2011년 그 일본 그 동북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에너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GPS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약간 움직였는데 그때 그 영향을 준 것 중에 일부가 남아서 그 에너지가 이제 우리 나라의 그 안반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안반에 있는 그 에너지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번 경주 지진으로 그 일부가 해소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활성단층 말씀하신 그 관련 조사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던데 어떻게 학자로서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예, 동의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비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확률로 보면은 1,500대 1입니다. 일본에 1,500회가 발생하면은 우리나라가 한 번 정도 발생할 확률이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확률이 적은 안전한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 아니고 지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활성단층 맵을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좀 학술 지원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실험이 이번 지진에 영향을 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와 월성 원전의 거리는 불과 27km입니다. 노후화로 수명이 다한 월성 원전 아닙니까? 하지만 재가동을 이어가면서 30년을 연명해 왔습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진으로부터 과연 월성 원전이 안전할지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이 월성 원전의 내진 설계가 과연 안전한지 월성 원전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양이원영 처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 그래서 규모 6.5의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가요? 그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6.5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없죠. 그 내진 설계는 설계잖아요. 그렇죠. 내진 설계는 설계일 뿐이죠. 그게 시공이 잘 됐는지 우리가 평가할 기회가 없었죠. 사실 그걸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악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장담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내진 설계는
노후화를 반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월성원전 1, 2, 3, 4, 5기는 1호기 특히나 30년이 넘었죠. 그러네요. 그 안에 그 배관만 해도 뭐 100km가 넘어요, 연장선이. 그러니까 배관에는 냉각수가 흐르는데 그 배관이 어딘가에 깨져서 냉각수가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건물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가 다 연결되는 케이블만 해도 뭐 1000km가 넘는데 그 케이블이 어딘가에 끊어져 버려서 뭐 전력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전달이라든지 이런 게 불통이 될 수도 있고. 네, 노후화 부분이 그렇죠. 반영이 안 되는 그렇게 거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보면 뭐 깊이 10km 이하에서 발생한 걸 그러니까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문제 없다 그러는데 이게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그거는 못 견딥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응책이에요. 또 어젯밤은 그렇게 해서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이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7월 5일 날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 월성원전에 더 약하게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50km 지점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월성원전 2호기가 그 원전 그 지진 때문에 멈췄어요. 그 수동 정지 기준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 중이라고 하면서 보고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재가동에 들어갔고 또 이번 지진으로 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전이 그 지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진 설계. 아니 그 점검이라는 건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시에도? 아니 점검을 조사 중이라고 떠 있으면서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왜 재가동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 재가동 들어간 다음에 지진 발생해서 또 멈췄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지금 내진 설계 6.5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역사 기록 지진이라고 있습니다. 역대에 이제 여러 관측 전에 기상 관측이 시작되기 전. 네, 그 기상 관측은 계측기를 통해서 1978년 이후고 이제 역사 기록 지진을 보면 규모 7.0, 7.3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활성단층대가 굉장히 크게 분포해 있고 발견된 활성단층만 60개가 넘어요. 그 부분이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전에 내진 설계할 때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단 2개의 활동성 단층이라고 가장 젊은 단층 반영했고요. 이번에 지금 지진 발생한 양산 단층대가 140km의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평가가 안 됐으니 그런 평가를 통해서 내진 설계를 다시 해야 되죠.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 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울, 월성, 고리 지역에 총 18개의 원전이 늘어서 배치돼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 원전 10기가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어제 지진의 진앙지인 경주는 동해안 원전 벨트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경주에는 방사능 폐기 처리장도 있지요. 국회에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로 짓는 원전의 공사를 멈춰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어젯밤 규모 5.1, 5.8의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지진은 우리나라 전역을 흔들었고 서울까지도 그 진동을 느낄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진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 원전, 경주 방패장까지 위험천만한 원전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양산 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 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원자로 시설 부지의 지진 및 집안 특성에 관한 평가, 규제 지침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약 5km에서 40km 이내, 과거 5만 년 이내의 1회 이상 단층 운동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의 경우 정밀 지질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 고리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정밀 조사가 빠진 원전 내진 설계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 개가 넘는 활성 단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활성 단층 때도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 단층, 울산 단층, 동래 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에 있는 일광 단층까지 8개나 됩니다. 이들 활성 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닷속의 활성 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지진 기록으로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 진도 7에서 7.3의 지진이 기록된 적도 있고 한반도 최대 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성 원전에 적용된 6.5 규모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활성 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월성 1, 4호기는 지진으로 인한 수동정지 이후 안전점검에 돌입해 있습니다. 노 원전에 적용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 발생 후 9분 뒤에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재난경보 시스템과 지진 발생지 주민안전 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 성능이 떨어진 노 원전 가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활동성 단층으로 입증된 양산 단층 등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부울경 지역의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울산 지진에 이어 어제 발생한 지진까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원전 사고의 공포에 휩싸여 왔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이상입니다. 지난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핵실험 징후도 파악하지 못한 정부와 새누리당. 네, 그야말로 만천하의 안보 무능의 백태를 드러냈습니다. 다급해진 새누리당은 아주 위험한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핵 무장론이 그것입니다. 국가 공동체가 안녕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공포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에 출연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네, 오랜 핵 무장론자지요. 국제정세에 대한 본인의 일천한 안목을 드러내며 허무맹랑한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핵 자주권, 핵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구산을 축으로 한 미국 주도의 한미 이제 동맹의 안보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한미 동맹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미 동맹이나 미국의 해구산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소중한 안보 자산인 건 틀림없고요. 예. 다만 유럽의 나토 같은 경우에도 영국과 프랑스가 다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 나토 연합군으로 그 유럽의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핵 주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해구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핵을 보유하면서 예.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으로 이 동북아의 그런 그 군사적인 균형과
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보면 한미 간에서 원자력 협정에서 상당히 미국은 우리의 그 핵 재처리도 굉장히 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 NPT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 확산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엄격히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그 핵실험이 5차례나 이르면서 또 각종 미사일 발사, 특히 SLBM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도 굉장히 그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억제해 나갈 때 그것도 미국의 국익에 저는 부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변화된 안보 정세를 미국에서도 잘 이해해서 한미 동맹이 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틀을 잘 운영해 나가면 저는 뭐 충분히 미국의 입장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핵 무장을 지금 추진할 경우 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경우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빠르면 우리는 6개월이요? 적어도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개발 가능한 기술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 아시다시피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이 디지털 기술은 뭐 상당 수준인데요. 네. 우리는 핵폭탄 실험도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가상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걸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핵을 보유할 수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의 그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핵무장이 우리의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는 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요. 네. 그 외교적인 문제, 또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느냐가 과제죠. 미국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쉿!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출연자와 함께합니다. 무와 환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빨래의 명수, 빨명수,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히 청문회 증인으로조차 부를 수 없는 위대한 성역, 인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원로들을 모시고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요. 예, 구관이 명관이라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양반들 갖고 뭘 한다고? 흘러간 물은 다시 돌릴 수 없는 기다. 맞아. 그렇듯이 이미 잊혀진 대선 주자로는 다시 뭔가를 되살릴 수는 없는 법이지. 그런 의미에서 대권 불출마 선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그래야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추석을 맞아서 한시름 걱정을 덜게 해드릴 거 아니야. 허나 오랜만에 이 말을 하게 돼서 무척 반갑다. 닥쳐 이 새끼야. 내가 빠지면 새누리당 대선 후보 누가 있냐? 이 비장의 히든카드 이 새끼. 야,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카드인데 무슨 놈의 히든카드니? 야, 그 양반 점점 힘이 빠지던데 내년 대선까지 살아계시기나 하겠냐? 자자, 아이고 시작부터 너무 뜨겁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있었던 경주 지진 사고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자연재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 대응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어제 진도 5만 넘어가면 연락이 없어요. 날 더울 때도, 비가 좀 올 것 같아도, 약한 지진이 왔을 때도 조심하라, 이런 문자를 보내오는데 말이죠. 네, 정작 위기 때는 아무런 경보도, 아무런 대피 안내도 없다는 점, 이거 정말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실력이지. 실력도 없는데 정권을 유지하면 그 자체로 민폐 아니냐? 닥치라고. 지진이 났는데 그 상황에서 문자를 보는 국민이 어딨나? 그리고 무슨 사태가 발생했으면 진상 파악부터 해야지. 이게 지진 때문인지, 아니면 북핵 때문인지, 또 아니면 뚱보가 러닝머신을 뛰어서 건물이 흔들리는 건지, 뭔지는 알아보고 국민에게 지진 경보를 보내야 하지 않겠어? 진상 파악? 그거 참 좋지. 백남기 농민 사건이 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진상 규명만 하고 있으니 말이야. 야, 그게 그렇게 미스테리인 사건이냐? 그리고 그 진상 규명 될 때까지 사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강신명이가 말이야. 경찰청장 그만두고 집에서 설거지나 하는 마당에도 절대 사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진상 파악 그 방해는 하지 마라. 세월호 특조위 그렇게 묵사발을 내면서 진상 규명 운운하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안 그러겠니? 닥치라고. 돈 먹는 하마인 세월호 특조위를 어떻게 그대로 둬? 국민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닥쳐 이 새끼야. 혈세를 아낀다는 인간이 부실기업 대우조선한테 4조를 턱하니 안겨주냐? 네 돈 아니라고. 야, 유일호가 그러더라. 분식 회계인 줄 알고 환인이가 지원해 주었다고. 이 씨발 정신 나간 새끼. 야, 그러니까 네가 청문회를 요리조리 피한 거 아니겠어? 안 그래? 뭐? 정신 나갔다고?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 야, 뭘로 보기는 생양아치 쓰레기 개허접 등신으로 보지. 아이고 그만들 하시고요. 문은 국민안전처가 지진대처에 미흡했다고 보는 모양인데, 국민안전처 어떻게 수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주 큰 수술을 해야지.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잘 꼬매고, 그리고 아물 수 있게 해줘야지. 다시는 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이야. 어떤 수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수술이기는 정관 수술이라고. 서회자, 네가 최근에 한 수술 말이야. 아니, 그 얘기는 굳이 뭐하러 하십니까? 이 새끼 봐라. 야, 네가 대본에 쓴 거 읽은 거야. 하여간 골 때리는 게 말이지. 그 지진 때에는 말이야, 국민에게 문자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규정이래. 지진은 별일 아닌 거냐? 폭염경보는 하고 지진경보는 하지 말라?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진경보를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 청와대 누나의 멘탈에 지진이 올 때, 이때 국민에게 경보를 보내는 거지. 그때쯤 되면은 뒷감당을 국민들이나 공무원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오늘 청와대 누나 심기가 경계경보다 혹은 공습경보다 혹은 아몰랑주의보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스스로 사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특히 아몰랑주의보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대비해야 하는 거구나.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뭐 닥치지 못해. 아이고 씨발 새끼들. 아 시끄러워 이 새끼들. 이님 이제 나오지 마시라고 했는데 또 뭐야 한마디만 할게. 조까. 야 내가 이거 안 나오면은 뭐 하면서 그 국회의원 4년 임기 때우니 이거 안 하면은 할 게 없다고 봐요. 좋습니다. 그럼 이님도 국민안전처 개혁 방안 말씀해 주시죠. 그 국민안전처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봐요. 그 만약에 그 국민안전처 직원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전술핵을 터뜨리는 거지. 이에 따라서 안전처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를 서지 않겠느냐. 이거지.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농담이야 이 새끼야. 그 서버 용량이 있어서 말이지.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문자를 못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국민안전처가. 그래서 그 앞으로는 지진이 났을 적에 우편을 보내는 거야. 우편. 우편은 확실히 가지 않겠어? 박정희 생일 100년 기념 우표. 이걸 딱 붙여서 보내는 거야. 등기로.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뒤늦게라도 할 일을 했다. 이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 편지지에는 지진이 났어요, 씨발. 알아서 잘 대피하시던가 말던가.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고 봐요. 아니, 우편이 빨라도 이튿날 가는 건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니. 자, 애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인데요. 지진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피박 토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는 포맷으로 새로 오겠습니다. 피박 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젯밤 지진. 예. 뭐 사실 서울에서도 느꼈다 하는 분들이 있었을 정도인데 말이죠. 지금 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자, 정치권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엉뚱한 주장이 나와서 무리를 빚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저는 어디 뭐 일베 게시판에 놔두는 글인 줄 알았는데 예. 놀랍게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사선인데요. 예. 사선의 정우택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지진이 난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예. 제목이 이거예요. 하늘도 노한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 도박이라는 제목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지진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핵실험이 여파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한 거라고 하는데 혹시나 뭐 이런 전제를 많이 했어요. 혹시 뭐 이런 전제를 달았는데 어쨌든 혹시나 이번 서울에서까지 느낄 정도의 경주 내륙 지진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러운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김정은이 제발 하늘을 노하게 하는 짓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한 동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 공영의 길을 선택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 하늘의 뜻 때문에 남한의 지진이 이제 났다는 뭐 엉뚱한 상상인데요. 예.
이 사람들의 반응 댓글이 또 재밌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이 노했으면 북한에서 지진이 나야지 이렇게 얘기를 있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 예. 한북 길주와 경북 경주가 자전거로 한 10분 거리인 줄 착각하겠다. 예. 그리고 김정은은 저도 의원님만큼이나 싫어하는데 예. 한반도의 모든 재앙을 거기다 가져다 붙이기 전에 1분만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모여라 꿈동산 수준의 상상력이다. 아니 저도 사실은 이제 특정 종교를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 현상과 신의 뜻에 대해서 항상 고민은 합니다. 뭐 쉽게 표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진짜 정우택 의원의 말 중에서 하늘이 노했다? 그렇다면은 남쪽에 대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뭐 남쪽에 대해서 노한 것이라면은 정말 어떤 걸 갖고 노하셨는지 너무 노할 일이 많아서 뭐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백남기 청문회도 있었고 말이죠. 뻔뻔스럽게 사과를 안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참 공분을 했었는데 물론 그게 뭐 지진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무리인데 예. 이게 북한의 김정은과 연결을 시키니까 실소를 자아내게 할 뿐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정말 뭐 하늘을 날기도 하고 슈퍼맨이 돼서 악당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그렇게 상상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사선 정치인으로서 이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의 문제이거든요. 예. 공식적인 자신의 의견이 되는 것인데 예. 이거를 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그냥 북한 문제와 결부를 시켜서 지진 공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이분이 왜 이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충북에서 이제 사선을 한 국회의원이고 예. 그 자민련으로 2번 당선이 됐고 예. 이제 새누리당으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선 충북지사도 했고요. 근데 자칭 대선 주자입니다. 새누리당에. 예, 그래서 그 오전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 아주 자주 잘 응해요. 근데 그 인터뷰를 이제 쭉 보다 보면 마지막에 꼭 대선 출마하냐 뭐 이런 그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자신의 그 대선 출마를 여기저기 알리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미 6일 전에 그 자신의 싱크탱크를 또 출범을 시켰어요. 대선 싱크탱크를. 더 좋은 나라 전략연구소라고. 사실상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대선 행보를 합니까? 예.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인지도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본인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 지진과 관련된 글을 쓴 것도 사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3자가 보기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우택이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참 더 놀랍네요. 대선 행보를 우리 정우택 의원이 한다는 것이 말이죠. 자, 일단 어젯밤 상황 사실은 지진이야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재난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국가가 이런 재난으로부터 얼마나 국민을 보호하느냐 이것도 그 정부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재난안전처나 기상청이나 네. 위험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상당히 늦었고 예. 여러 문제가 이제 노정이 됐는데요. 예. 어제 그 저녁 7시 44분에 경주에서 처음 5.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예.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게 8분 뒤였습니다. 8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예. 만약에 정말로 대피를 해야 하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정현 대표가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그리고 기상청장을 이제 국회로 불려서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여름 폭염 때는 재난안내 문자를 지나칠 정도로 보내더니 이런 큰 재앙에 문자가 제대로 오지 않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진이 나면 빨리 대피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놀라서 스스로 뛰어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예.
지진 강도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적 한계로 알림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정현 대표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고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규정을 했고 두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지진 발생 후 3시간여 동안이나 먹통이었다. 이 점을 지적을 했고요. 추미애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시스템이다. 청와대에 먼저 알리는 보고보다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정현 대표는 그렇게 국민안전처만 질타할 게 아니라 사태가 발생하고 거의 3시간 다 돼서 입장이 나온 총리실을 질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초동 대응은 또 어떠했는지 이것도 질타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 설마. 거기까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기상청장 수준에서 네.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만한 대상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만한 상대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 전략 폭격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한반도 못 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온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B-1B 레인서 미국의 그 장거리 초음속 전략 폭격기가 오늘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지 4시간 만인 오전 10시에 오산 상공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 B-1B는 B-52 그리고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히는데요. 예. 기체 내부에 34톤, 날개를 포함한 외부에는 27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서 그 미사일 탑재 능력에선 세계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이 그 괌 기지에 지난달에 이 B-1B를 이제 배치를 했는데 예. 괌 기지에 배치한 것만으로도 북한은 이 B-1B를 악명 높은 핵 전략 폭격기로 규정하면서 미제가 우리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 B-1B가 지금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으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긴장과 이제 위협을 이제 느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중순 서해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한미 연합 항모 강습단 훈련이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북한 상공을 날아서 시위한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날면 이건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으로 어쨌든 그 오산 상공에 있었는데 뭐 몇 분이면 바로 북한 영공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예. 한반도 온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위협을 느껴야 될 텐데. 위협을 느끼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북한도 미군의 전략 핵폭격기에 대해 그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강대강으로 가면 결국 뭐 다 같이 군비 증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요. 평화는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대화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예. 그 대화와 제재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라고 추미애 대표가 강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예.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저쪽에 시간만 벌어주는 거고 아무런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거를 보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무리 정말 나쁜 비행 청소년이더라도 이게 두들겨 팬다고 걔가 그 정신을 바로 차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패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이 강원 양면 작전을 구사해야 되는데 거의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폭력 선생, 폭력 교사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거의 애를 지금 개패듯이 패겠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대화, 뭐 훈육, 뭐 훈계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게 정말 기도하는 게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강대강밖에는 소통할 방법을 모르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때로 몰려가서 위협을 했죠. 예전에
김종인 전 대표 그 경제민주화 가지고 단판을 지을 때 한 7명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왜 문제예요? 사실상 당신 나가라고 그런 식으로 위협을 했고 진짜 대화를 제대로 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0일 동안 아무 일이 없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하늘이 노하시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연휴 잘 쇠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잘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었고요. 예, 좋은 시절에 활동하신 거죠. 지금과 같은 시절에는 활동해봐야 별. 예, 바로 우리 고상만 반장님 만나는 날입니다. 고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뭐 과거사를 들여다보는, 뭐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그런 정부 기구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10년 그때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몽땅 다 없애버렸어요. 당시에. 예. 이제 거기에 약간 일화가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예.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인가에 아마 기사가 크게 나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가 있었어요. 예.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나서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하던 국가기관에서 업무가 종료되고 난 후에 그 위원회에서 발간한 대국민 보고서를 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신 후였기 때문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이 봉화마을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이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가지고 당시 동아일보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봐라, 이 과거사 관련 기구들이 누구의 기구인지 이제 확인이 된 거다. 이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기구다. 그러니 이런 기구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제가 있었던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파의 재산을 국가기 속하는 그 일인데 그걸 비롯해갖고 일체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다 줄줄이 문을 닫아서 군우문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2006년도인가요? 그때 처음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
이 의원들에게 청와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뒤에 티타임이 벌어지잖아요. 예. 티타임을 하면서 차를 마실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 2010년도 이 위원회가 기구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기간이 5년이니까 2010년도에 물러났으니까. 예. 그런데 내가 좀 물러나고 난 다음에도 이 보고서가 꼭 좀 보고 싶은데 나중에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좀 보고서 한 질만 좀 주실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당시에 위원장 및 의원들이 네, 틀림없이 활동이 종료되고 나면 그 보고서를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비록 돌아가시고 서거하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전달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노무현의 권력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과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을 저희가 이제 국가 기속해서 이것을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한 재원으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4년 활동 플러스 2년의 추가 활동이 가능한데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렇게 요구해봐야 들어줄 것 같지 않아갖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6개월만 연장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좀 그것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당시에 이명박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가라. 그래서 그러면 됐다. 우리도 그냥 문 닫는데 만들어 놓은 대국민 보고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제 위원회 끝나고 나면 내가 대통령 아니지만 보고서 하나만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다가 저희가 대통령한테 그러면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을까요? 됐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라고. 진짜로 그래서 오토바이 택배로 보내고 문을 닫은.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면 보통 한 4년 이렇게 밉든 싫든 일했으면 불러서 차라도 한 잔 주면서 고생했다라고 덕담하고 보고서 받는 게 예의지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 바쁘니까 안 되니까 오토바이 택배로 민원실로 보내고 그리고 문 닫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실정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더 많은 일이 있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와 유사한 유일한 기구가 있다면 바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인데 이걸 보면은 거의 반민특위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반민특위의 일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거사 관련 기구 문 닫게 했을 때 그때도 예산 낭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을 닫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정진석도 또 무슨 수조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조직이다라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수조 원을 준 적도 없으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책임 있는 정당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고도 그냥 또 뭉개고 가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나라의 국격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싶어요.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정진석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다 친일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육체적 DNA를 가진 법만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한 건 이 정신적 DNA 유전이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연좌제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정신적 DNA의 유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비판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명절인데 씁쓸한 얘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려는 얘기는 또 더 씁쓸한 이야기라서. 그런 맥락이군요. 네, 더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효창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효창원. 용산에 있는 효창원. 효창운동장 있는 곳이죠? 네.
그 효창운동장에 관련한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아픈 얘기가 많지만, 예. 앞으로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인데요. 예. 사실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효창원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추석과 효창원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려고 했을까?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방송 준비했는데요. 예. 우리 김 PD님도 선거에 한번 출마하셨으니까 예. 한번 여쭤보는데, 자, 대통령 선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좀 꼽아보라고 하면 김 PD님은 누구를 꼽으시나요? 저는 김어준 총재 빼고. 저는 김어준 따위는 뭐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말 그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된 것도 존경할 만한 일이지만 그 수많은 낙방의 과정 속에서도 민중에게 절망하지 않는 저는 진짜 정치인으로서는 그분만한 최고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너무 가까운 근현대사 인물을 보셔서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미국에는 링컨. 예.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또는 백범 김구 선생. 예. 이런 분들을 이제 꼽는데요. 예. 근데 정작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장된 곳이 이제 효창원이잖아요. 예.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면서 정작 그러한 그 주요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그 효창원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김 PD님 효창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당연하죠. 가보셨어요? 예. 안 가보신 분이 엄청 많아요. 백범 기념관이 바로 효창원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효창원 내에 이제 있죠. 예. 이 효창원에는 모두 누구누구가 또 계신지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 효창원에는 이제 김구 선생님만 계신 걸로 이제 흔히 많이 알고 또 정치인들도 가면 늘 백범 선생님의 묘만 들리지 다른 분들의 묘는 또 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백범 이 선생님이 계신 효창원은 백범 선생님뿐만 아니라 묘로는 7개의 분묘가 있고요. 예. 그리고 1개의 허묘가 있습니다. 허묘, 예. 그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은 가짜 묘라는 뜻인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묘토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범 김구 선생님과 또 독립운동가이면서 그 부인이신 최준래 여사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터에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이 세 분이 모셔져 있는 삼의사 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허묘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삼의사 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임시정부 요인으로 계셨던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이 세 분이 안장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제 이곳이 임시정부 요인묘 이렇게 해서 3개로 구성되어서 모두 7개의 분묘와 1개의 허묘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당연하지만 아실 거라고 믿지만 질문 하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창원이 국립묘지일까요? 아닐까요? 국립묘지면은 국립묘지라고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국립묘지인지 아닌지 사실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예. 이 효창원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그리고 백정기 의사, 안중근 의사, 그리고 또 이동영, 조성환, 차리석 이 세 분이 계신 곳이니 이곳이 저는 국립묘지일 거라고 흔히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건 2013년 6월의 일이었거든요. 예. 2013년 6월에 제가 누굴 만났냐면 바로 1949년 6월 26일 날 정교장에서 백범 선생님을 시해한 안두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두희에 대해서 정의봉으로 응징했던 그래서 역사의 심판엔 시효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박기서 선생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예. 정의봉으로 상징되는 이 박기서 선생님이 저한테 효창원이 국립묘지인지 아닌지를 알고 계시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사실 저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 놀랍게도
효창원은 국립묘지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현재 효창원은 어떤 상태냐면요. 1989년도에 사적 330호로 지정돼서 용산구청이 관리하고 있을 뿐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가 관리를 하는데 이곳은 국립묘지가 아니다 보니까 용산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효창원은 종조대왕의 아들인 문효세자의 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효창원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효창공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창공원으로 알려지게 된 건 1940년에 일제가 공원법을 제정한 후에 당시 조선의 역사 흔적을 지우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효창원에 모셔져 있던 조선시대의 문효세자 등을 비롯한 이분들을 전부 다 고양시 서삼릉으로 이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지금의 효창원이 된 것, 다시 효창원으로 이제 부르게 된 건 1945년도 일제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백범 선생님이 귀국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이제 조국이 광복되고 나서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조국 광복 과정에서 목숨을 바쳤던 애국 선열과 순국 선열의 유해를 이곳 효창원에 모시는 일에 착수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조국이 광복되면 나를 고국에 안장해달라고 하면서 모든 애국지사들이 유언을 남겼는데 백범 선생님은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백범은 일본과 중국에 흩어져 있던 이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차리석, 이동영, 조성환 선생님 등의 유해를 찾아서 이곳 효창원에 안장을 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찾지 못한 유해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1910년 중국 리순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던 안중근 의사의 유해였습니다. 아니 그분은 리순 감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얼빈 감옥에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역사 공부를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리순 감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게 또 슬픈 사연이 또 있어요. 백범 선생님이 왜 이것에 대해서 끝내 찾지 못했는데도 허묘, 가짜묘를 만들면서까지 효창원에다가 묘를 만들었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못 찾았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그냥 죽게 되면 이후에 후손들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을 포기할까봐 그래서 내가 비록 죽고 난 다음이라도 반드시 안중근 의사의 이 유해를 찾아서 이곳에 안장해달라 이런 의미에서 허묘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그런 그 백범 선생님조차도 1949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안장이 됐는데요. 왜 그러면 백범 선생님은 효창원에다가 애국지사의 묘를 만들었는지 이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 PD님, 문무대왕 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 이제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른바 그 동해에 바다에 있군요. 바다에다가 모신 유일한 왕이 바로 문무대왕인데요. 예. 삼국 통일을 한 이후에 신라가 당나라를 몰아내고 진정한 삼국 통일을 완수했다는 평을 받은 게 바로 이 문무대왕인데 이 문무대왕이 제21년 만인 68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문무대왕이 남긴 유언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예. 내가 죽고 나면 불교에 따라 화장을 하고 그 유해를 동해 바다에 묻어달라. 아이고. 왜 그랬을까요? 바다의 신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요. 자신이 용이 돼서 동해를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 이게 이제 문무대왕의 뜻이었는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바로 문무대왕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울 용사는 늘 외세가 조국을 침탈할 때 늘 먼저 주둔하는 군사 요충 지역이었어요. 예. 그래서 용산 일대에는 처음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고려 말에 몽고군이 한반도를 침입한 다음에 용산을 병참기지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평양전투에 패한 왜군들이 이곳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각계는 이모군란 때 청나라 병력 3,000명이 주둔했고 러일 전쟁 때 수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한 후에 그리고 나서 45년 해방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군 기지가 있었던 땅 바로 이 용산인데요. 예. 바로 이 용산에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의사와 또 마지막 일가까지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친 임종요인을 모셔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이 조국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백범 선생님이 효창원에다가 바로 이분들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도 조국을 위해 지키려고 했던 이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예우를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데 왜 추석을 앞둔 오늘 이 효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효창원이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관리 주체가 용산구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이 효창원에 해주고 있는 예우가 정확히 얘기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1년에 한 번 이 추석 명절 앞두고 묘역을 벌초해 주는 거 하나입니다. 예. 묘역에 벌초 한 번 해주는 게 바로 효창원에 대한 예우 전부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초 한 번만 해주고 있는 상황 하에서 과연 효창원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효창원을 직접 가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예. 거기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효창원의 백범 선생님 묘역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요. 고등학생들, 이런 청소년들이 백범 선생님의 묘역 앞에 그 술하고 뭐 음식 같은 걸 사갖고 가서 그곳에서 이른바 그냥 술 먹고 아주 난동을 부리고 뭐 추우니까 반디를 태워서 불을 내고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일도 실제로 여러 번 벌어지고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해서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국립묘지가 아니다 보니까 경비초소도 하나가 없고 고작 지켜주고 있는 게 뭐냐면 CCTV 한 대가 전부더라고요. 근데 이제 CCTV 한 대를 효창공원 관리사무소가 세워놓고 이걸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만 이 CCTV를 볼 뿐 저녁 6시 퇴근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이 효창원의 그 경비 시스템 이런 걸 보면서 그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는데 대한민국은 이들을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게 너무 참담한 일이라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 7월에 당시 제가 속해 있던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이것에 대한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서 그래서 적어도 이곳을 국립묘지로 지정을 해갖고 그래서 24시간 교대로 누군가는 좀 경비초소에서 경비를 좀 서주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국가적 예우를 다해갖고 숭고한 희생에 우리가 보답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안을 냈는데 그런데 이 법안을 내고 난 다음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요. 바로 용산구 의회에 새누리당 소속 구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효창원 국립묘지 지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용산구의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아니 뭘 결의를 해요? 아니 뭘 결의를 한 겁니까? 국립묘지 지정 반대 결의안.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용산구의회 차원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결의안을 내고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 아니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해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데 첫 번째는 거짓말로 주민들을 현혹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잘 이용하던 효창공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이 동작동 국립묘지처럼 이 일대가 전부 다 국립묘지가 될 거다. 터무니없는 사실인데 기피시설이 들어선다. 예, 기피시설 들어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저희가 지정했던 이것은
효창원이 지금 3군데가 이렇게 펜스로 설치돼 갖고 지금 그곳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사실 그 펜스 안에 현재처럼 그 펜스 안에 잔디로 되어 있는 묘토를 국립묘지로 지정해서 그 앞에 초소를 두고라도 이곳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예. 이곳을 전부 다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것을 그 현재 있는 분들만 현재 국립묘지로 그 묘토 앞만 지정을 해서 국립묘지로 하자고 한 건데 그것을 그냥 사실과 다르게 무슨 전부를 다 이렇게 한다고 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과 다르게 한 것이 있는데 더 진짜 진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분들은 효창원이 있음으로 해서 개발에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래된 인식이었어요. 예. 반대 결의안 내용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예 이번 기회에 효창원을 용산이 아니라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다 옮겨가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에다가 왜 백범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묘토를 효창원을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안다면 이럴 수 없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뭐였냐면 이것이 그분들의 본심인데 이분들이 이제 반대 서명 용지를 가지고 새누리당 소속 그 용산구의회 구의원들이 김광진 의원실에 찾아와서 그 서명 용지를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전부를 다 국립묘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반문하고 따지면서 항의하길래 그걸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닌데 엉뚱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이 새누리당과 같이 왔던 이 주민 여자분의 이야기는 뭐였냐? 결국 국립묘지가 무덤 아니냐? 그런데 그 당신들 같으면 그런 혐오 시설을 옆에 두고 살고 싶냐? 이러면서 발악하듯 난동을 부렸었습니다. 저는 정말 백범과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조성환, 이동영, 차리석 선생 등의 이러한 그 애국지사, 순국지사의 이분들의 묘역이 혐오 시설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이 현실이 정말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걸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더 부끄러운 건 우리나라다라는 생각이 지어지지가 않아요. 일본이 전범들을 추모하고 참배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처지에서 살펴본다면 일본의 그러한 표리부동조차 차라리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예? 도대체 한일전 축구만 침튀게 가면서 응원하면 애국자인지 예, 정작 우리가 참배해야 될, 추모해야 될 분들은 내팽개쳐놓고 그리고 그분들을 혐오라고 얘기하고 또 그분들을 아예 우리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딴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면 참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실은 개탄스러운 일은 끝이 아닙니다. 왜 제가 정치 논평에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2013년도에 김광진 의원실에서 그래서 냈던 이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자고 하는 관련 법안.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안 됐겠죠. 예. 자, 그 끔찍한 진실 여기에 따로 숨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만 안 된 게 아니라요.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자, 우리가 이 법안을 내고 나니까 용산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아주 놀라운 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접촉해서 이분들에게 김광진 의원실에서 낸 법안에 취소 청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안을 누가 내면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출된 법안에 대한 취소 청원을 내는 건데요. 이 청원에 의해서 결국은 이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다뤄지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는데 바로 이때에 효창원에 대해서 국립묘지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소하도록 청원에 내준 그 청원 소개자 의원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바로 용산구의 진영 의원과 마포구의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왜요? 이게 이제 효창원이 마포하고도 인접해 있다. 라고 해서 마포 주민들이 효창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저는 정치인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칭찬도 받아야 된다면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데 진영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처음 제가 이걸 공개하는데요. 이분들이 효창원에 대해서 국립묘지를 지정하는 최소한의 예우 조치,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거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놓고도 우리가 민족정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요. 과연 이런 나라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2의 이완용이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또다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유관순 같은 이런 분들이 다시 애국행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애국자를 예우하고 있는데 누가 또다시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애국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효창원 추석을 앞두고 1년에 한 번 받는 예우, 벌초 한 번 받는 이러한 그 효창원에 비참한 이러한 현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20대 국회에서는 효창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격 정치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예, 아이고 노웅래, 진영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정치인이 표를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한다면 이것은 직업인이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죠. 자기네들 지역 구민들이 요구하니까 따라준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필요한 일이라면 지역 구민을 설득하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창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한다고 해도 절대로 어떠한 피해도 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처럼 그대로 운영하되 다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만 우리가 하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당시에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두려워했던 건 그거였어요. 사적 330호로 이게 지정돼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설을 없애서 그래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될 텐데 이게 아예 국립묘지가 돼버리면 영구히 이것을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 이거가 진실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효창원은 1946년도에 백범 선생님이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를 그 애국지사를 모시기 위한 토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 오신 분들은 그 후에 아파트를 사서 오신 분들이겠죠. 누가 더 먼저 주인이냐를 따져봐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모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 이런 작은 이익으로 내놓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애국하겠냐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반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밤에 지진 때문에 온 나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세상이 이상하니까 이 땅까지도 흔들리고 난린 모양이네요. 예, 이게 만약에 신이 분노한 거라면 참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신을 진노케 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여놓아가지고 예, 글쎄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자, 교수님 이제 그래도 어쨌든 추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오늘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네, 아무래도 고향 가시고 그러면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백석여 씨의 그 고향을 그린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사슴이란 시집에 실려 있는 어린 시절 동물을 생각하는 짤막한 시 하나 보면서 예. 그 어린 시절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주막이라는 시인데요. 주막. 예. 네, 주막. 예. 주막. 술 파는 집입니다. 그 술 파는 집에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아버지가 술 좋아하시는 집안이면은 아버지 막걸리 받으러 갔다가 그 반은 자기가 먹고 물 타서 갖다 드리고 혼나고 했던 기억이 있죠. 예. 그리고 밤늦도록 아버지 안 들어오면은 엄마가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러면 가서 그 아버지 모시러 갔다가 그 술집에 있는 예쁜 아줌마한테 맛있는 거 얻어먹고선 거기서 한참 있다가 와서 엄마한테 혼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주막이라는 시 함께 읽어볼게요. 예. 예, 백석여 시에서 먹는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역시 음식이 중요하죠. 예. 명절 때 모이면은 하나의 뭔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의식이나 의례이기도 하니까. 예. 먼저 읽어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주막.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 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도케는 빨갛게 질들은 탈모알상이 그 상 위엔 새파란 쌀이를 그린 눈알만한 잔이 베였다. 아들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앞니가 뻗어진 나와 동갑이었다. 울파주 밖에는 장군들을 따라와서 엄지에 젖을 빠는 망아지도 있었다. 하는 짤막한 시인데 짤막하지만 어린 시절 그 장날의 풍경, 기명절 전에 우리가 대목장이라고 해서 장을 보잖아요. 예. 그런 장날의 풍경과 함께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시입니다. 예. 근데 백석 씨가 참 좋은데 언어들이 시어들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어려워요.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좋은 책들을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고하는 건 다시 읽는 백석 씨라는 그 책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백석의 여러 그 시들의 대조 분석해서 시어 같은 걸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일단 이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김 PD님은 안 드셔보셨겠지만 붕어곰이라고 있습니다. 붕어곰. 붕어곰이요? 붕어를 고아서 호박잎에 싸서 먹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혹시 김 PD 호박잎 좋아하십니까? 호박잎은 좋아합니다. 네,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 강된장에 이 호박잎 있으면은 뭐 아무 반찬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예. 근데 그 호박잎에 붕어곰을 이렇게 싸서 먹었던가 봐요. 예. 이 음식과 함께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있죠, 왜? 예. 그 호박잎에 싸우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어린 시절과 함께 떠오르는 음식이 없다는 건 조금 쓸쓸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엌을 봤더니 또 부엌에는 빨갛게 질들은, 질들었다는 얘기는 길들었다를 잘 반짝반짝 윤희나게 길들은 이런 말들 있죠. 예. 팔모알상은 팔각형의 상입니다. 부엌을 봤더니 빨갛게 아주 반질반질하게 들이든 팔모알상이 있고, 그 상 위엔 새파란 쌀이를 그린, 새파랗게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 쌀이나무를 그린 눈알만한 잔이 보였습니다. 술잔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쌀이가 그려진 그 사기로 만든 예쁜 잔이
그 탈모할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 술집 장 모습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하게. 그리고 그 집 아들 아이는 범이라고 하는데 아들 이름이 범이였습니다. 예. 아들 아이는 범이라고 장고기를 잘 잡는, 그러니까 이 민물고기를 잘 잡는 친구고 또 앞니가 뻗어진 나와 동갑이었다. 그러니까 나와 동갑인 범이라는 친구를 특징을 딱 잡아서 묘사를 하죠. 이 백석 씨의 아주 중요한 그 장점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진 모습들을 딱딱 잡아내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주위를 봤더니 울파주 박해는 이 담장 박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담장 밖에는 장꾼들을 따라와서 5일장이 서면은 장꾼들이 모이잖아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 예. 장꾼들을 따라와서 엄지에 젖을 바는, 엄지는 엄마입니다. 엄마 말에 젖을 바는 망아지도 보였다 하는 대목 장날 예. 주막과 그 주막 근처의 풍경을 예.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고향 가시면서 어릴 때 이런 뭐 시장이나 마을이나 이런 풍경들 그리고 음식들이 하나씩 떠오르실 겁니다. 예. 떠올리시면서 예, 백석 씨도 한번 졸여보시고요. 예.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은 그 시집들이 예. 그 원본들, 원본들을 이렇게 복제해서 내는 게 유행입니다. 예. 예를 들면 김소월 진달래꽃이나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나 20년대 나왔던 그리고 백석의 사슴 같은 시들을 또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 같은 시집들을 그대로 찍어서 예쁘게 뭐 10,000원도 안 된 값으로 이렇게 서점가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진보는 아니지만 예. 정말 진보는 가까워요. 예. 그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백석의 이 시집 사슴도 그 희귀본도 이렇게 다시 찍어서 나왔습니다. 조금 뭐 두텁긴 한데 이게 원본보다는 예. 한번 그런 시집 한 권 사셔서 예. 이렇게 주막도 보시고 여운왕 골족도 보시고 고방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시어도 참조하면서 또 방언의 세계, 네. 이 사투리의 세계 한번 푹 빠져보시기도 하고 내가 표준에 젖어서 살다 보니까 표준적인 인간이 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그리고 이 명절과 함께 왜 우리는 이렇게 실향민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백석 씨를 쉽게 풀어주는 해설해주는 그런 책으로 다시 읽는 백석 씨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도 백석의 시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충실한 것 같고요. 예. 뭐 여러 번이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충실하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백석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에 내려갔었는데 백석하면은 참 아련한 그 사랑의 추억을 가진 그런 남자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를 만났던 그분은 백석이 그 바람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사실상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딴 여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여자의 그 살던 곳 통영으로 내려가서 그 여자가 결혼한 남자하고 밥을 같이 먹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애달아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백석이. 예, 글쎄요. 그 시가 아마 흰 바람벽이 있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 상상하면서 쓴 시고요. 예.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그 아가씨 김아무개라는 아가씨를 사랑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전해져 옵니다. 사연들도 있고 예. 통영에 관한 시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까지는 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인데 그리고 또 그 통영에 맺어지지 못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시어들이나 시구들이 뭐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시대 시인으로서도 최고였다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잘생겼던 모양이에요. 미모를 자랑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성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경성에서 활동하던 문인들, 여성 문인 4인방이 있는데 다 아실 겁니다. 모윤숙, 노천명, 최정희, 이선희 이런 그 쟁쟁한 여성 문인들이 백석을 사슴 같은 시인, 내 사슴 이러면서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건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자야라는 기생으로 알려진 사람하고도 사랑도 많이 알려져 있죠. 저기
전북동 가면은 길상서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통명은 김영한인데 김영한 씨가 이렇게 시주한 걸로 알려져 있죠. 우리 법정 스님에게. 근데 그 시주했던 그 김영한 자야라는 예명이라고 있죠. 자야도 백석을 몹시 사랑했다고 해서 백석에 관한 책을 내고도 했습니다. 물론 시를 쓰는데 백석의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리고 저는 근데 별 취미가 없어요, 사생활에 대해서는. 근데 많은 사람 궁금해하죠. 근데 이 통영의 아가씨는 아주 깊은 그 마음의 상처를 남긴 사랑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라는 시에 실린 통영이라는 짧은 시 한번 제가 겸해서 읽어드리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비교적. 그 느낌을 알 수 있는데, 통영 시편 여러 편이 있는데 짧은 시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슴에 실려 있는. 그리고 김 PD한테 그 질문했던 그분도 한번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보겠습니다. 통영. 옛날엔 통제사가 있었다는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이 가지 않은 천이라는 이름이 많다. 미어고리 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 죽는다는 이 천이의 하나를 나는 어느 오랜 객주집에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 저문 6월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 저녁, 소라방등이 불그레한 바닥에 김냄새가 나는 비가 내렸다.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사가 살던 통영이죠. 삼도 수군 통제사가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가. 낡은 항구의 처녀들에겐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천이는 처녀의 그쪽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역오리, 미역같이 말라서 굴껍질처럼 말없이 사랑하다가 죽는다는 그 많은 처녀 중에 하나를 내가 만났답니다. 오랜 객주집 생선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그런데 만났는데 저문 6월의 바닷가에서 조개가 울고요. 또 소라로 만든 그 등잔불이 불그레한데 김냄새가 나고 하는 쓸쓸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통영 얘기는 따로 해서 아마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통영 백석 기행을 한번 청취자분들과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교수님 모시고 통영 백석 기행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추석 잘 되시고요. 명절 지난 다음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출판사 포대로사에서 협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제부터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죠. 성역에 도전하며 현장을 뛰는 기자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화된 징계와 해고, 악의적인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보도라는 소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지만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서 월급쟁이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이 책은 기자 130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습 기자부터 고참 기자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모니터와 씨름하는 기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있는데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 아시죠?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죠.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분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모실 펜션입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거가대교와 남해바다가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정답자 바람이 불면 그분이님. 갤럭시 노트 7이 타격을 입게 되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제품. 아이폰 7이지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내년 대선에 초점을 맞춘 계산된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쓴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핵무장론과 NPT 탈퇴 등은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에게는 씨도 안 먹힐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겠지만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모두 보수를 집결시킬 뻥카입니다. 이게 뻥카라는 사실을 추석 기간 동안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님. 아이폰 7 마치셨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태로 반사 이익을 보는 거 문제가 너무 어렵네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과 거취 문제 등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으니 반사 이익을 얻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힘내야 하겠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사연이 왔군요. 닉네임이 털우택인 분입니다. 어제 닉네임에 털을 집어넣으셨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지진 때문에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지진은 일본만의 특허 상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발생했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김정은의 핵개발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이런 생각을 적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감하기는커녕 비난, 비방, 모략을 퍼붓더니 김정은 핵개발에 하나님이 진노했으면 북한에서 지진이 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심지어 털건배하고 음주 상태에서 글을 쓴 거냐 라는 인신 공격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이런 비난을 퍼붓는 놈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김정은을 두둔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종북 좌파인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짐작도 그러하신지요? 악플 때문에 고충이 커서 몇 마디 써봤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사실 SNS는 개소리도 쓸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털우택님 글을 갖고 지랄 발광을 했군요. 털우택님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사드 아시죠? 이 사드에는 지진을 감지하는 기능이 부가 서비스로 탑재되어 있는데 지진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드를 설치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사드 반대 여론을 사그라뜨리고 아울러 지진 방지를 위해 애쓴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대권 주자로서 점수도 따는 겁니다. 네? 사드로 지진 예측이 가능하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드가 북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하여간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여셔서 고심 끝에 국민안전처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시도록 건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건으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 해경이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국민기만 조삼모사를 한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참에 국민안전처 해체하고 남몰래 또 부활시키는 겁니다. 네? 국민을 기만해서야 되겠냐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런 야부리가 입에서 나오냐, 이 새끼야? 기만이라니, 이 새끼야! 정작 필요할 때는 마비가 돼버리는 위기관리부처가 뭐하러 필요하니,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터무니없는 사연은 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마지막 곡은 윤민석이 만든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래 내보내면은 잡혀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돌대가리들 생각이 나서 보내드립니다. 윤민석이 만든 평양에 가보세요. 네, 띄워드립니다.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의 정이 그리울 땐 평양에 가보세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인정이 있죠. 평양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 평양에 가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양에 꼭 가보세요. 고향 가는 마음으로 고향 가는 마음으로 고향 가는 마음으로.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